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전문 국가공인자산관리사, 공인중개사 모텔왕제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현재 전국에 있는 숙박업만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중개하고 있는 모텔황제고요. 여러분들 검색창에 모텔황제 검색하시면은요, 제 블로그에 입장하시면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물건을 접할 수 있으시고요.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많은 정보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거든요. 수시로 올려놓고 있으니까 방문하셔서 좋은 정보 함께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구분 실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보시면 제 주변에도 역시 그런데요. 국내에 수도권에 모텔을 한 2개 정도 보유하고 계시는 분이 중국이나 요즘에는 좀 베트남으로 좀 많이 진출하시던데요. 중국이나 베트남 쪽에 음식점이나 아니면 숙박업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과연 종합소득세를 낼 때 베트남이나 중국에다가 납세를 해야 되는지, 한국에다가 본국에다가 납세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베트남에 있는 모텔은 베트남에다가 납세를 하고 한국에 있는 모텔은 본국에 있는 모텔은 한국에다가 납세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변에도.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확실히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세법상 종합소득세뿐만이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과세 표준의 내용이라든지 공제 내역이 상당히 좀 다르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보실 때에도요, 총론에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내용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또는 비거주자가 어떤 과세 표준이 적용이 되고 어떠한 소득 공제를 받는지, 세액 공제를 받는지에 대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비거주자인 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하는 실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호텔 매매, 모텔 매매, 모텔 창업 전문 모텔왕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익형 부동산 모텔 매매 상담원 해서 쭉 나와 있죠. 아주 주옥 같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잘 읽어 보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모텔왕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카테고리에 보시면 제가 쭉 나열되어 있는 정보가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그랬죠?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법인이 아닌 개인을 말하고요. 법인은 이제 법인세에 이제 납부 의무가 있겠죠? 그리고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거주자란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죠. 개인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주소를 두었으면 거주자고요. 주소를 두지 않았어도 183일 이상 거소를 한 사람. 여기서 183일은요, 1년 365일에 반절을 나눈 날수입니다. 그래서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법상 거주자는 국적의 유무와 무관합니다. 그렇죠? 국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에 그 예능 프로그램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많이 나와서 출연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각각 국적이 아프리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또는 캐나다나 미국이라든지라고 할지라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했다면
거주자로 보고요. 국내법을 적용해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비거주자라는 거는 거주자가 아닌 모든 사람, 그렇죠? 예. 일단 거주자의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비거주자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꾸로 역설적이죠.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겠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국적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와 거소의 차이점은요.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요. 거소란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를 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인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렇죠? 외국인인데 국내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무실에서.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제 거소를 한다는 거죠. 오피스텔에. 그렇게 오피스텔에 거소를 하는데 1년에 183일 이상 오피스텔에서 거소를 한다면 이 사람은 거주자로 판단을 하고 네, 과세를 대상한다는 거죠. 네, 과세를 매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원칙적인 내용이고요. 예외적으로 거주자나 국내 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 법인, 내국 법인이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100 모두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해서 등에 파견된 임원,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 그리고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예. 해외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이나 공무원이 해외에 183일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은 비거주자죠. 그렇죠? 그렇지만 직원과 임원과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제 시륵을 따져보면은요. 세법상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가 획득하는 소득에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든 국외에서 발생한 것이든 불문하고 모두 전부 다 대한민국에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에 반해서 그렇죠? 반해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에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은 납세의 의무의 범위의 관계가 되는 것이므로 그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거주자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지만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원천징수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네, 원천징수 우리가 당한다고 표현하죠. 네, 그래서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분리과세하여 그 비거주자와 국가와 대한민국 간의 조세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우리 국가 간의 조세 협약을 많이 체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한하고 있다면 세율을 제한한다는 것은 세율이 낮다라는 거죠. 네, 제한세율을 적용해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의 실익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종합소득세 기본부터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고 들어가 볼까요? 종합소득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실익이고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실익입니다. 실익이고요. 근데 이제 종합소득세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간단하게 한번 종합소득세가 무슨 세금인지 한번 보시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요,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네. 이자와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 적금을 통해서 받는 이자와 그다음에 주식을 여러분들이 사시면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와 배당에 대한 소득 금액으로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는 이제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득을 구분해서 종합소득세를 이제 과세하거든요. 사업소득 중에는 이제 임대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모텔 우리 소유자 여러분들이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고 보증금을 받으시면 간주 임대료, 그렇죠? 월세를 받으면 이제 임대료를 그렇게 해서 이제 받게 되는데,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임대소득이 발생이 되시면 이제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 네. 근로소득이 있고요. 근로소득 금액이 있고요. 사업소득 금액이 있고, 여기 이제 임대 소득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네, 근로소득 금액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금소득. 여러분들 그 보험 많이 가입하지 않습니까? 네, 은행이나 보험회사 또는 증권사에서 이제 연금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보험료를 납부할 때 종합소득세에서 일정 부분 소득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연령이 이제 지났을 때 연금을 우리가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험금을 받아요. 그러면 그 보험금을 받는 거를 이제 연금소득이라는데요. 연금소득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연금소득을 받을 때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소득 금액. 네, 여러분들 복권 좋아하시죠? 로또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네, 로또에 당첨되시면 기타 소득 항목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득과 소득 금액을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요. 네, 소득은 전체적인 어떤 이익을 창출했을 때 그걸 소득이라고 보고요. 소득 금액은요, 소득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필요 경비가 있습니다.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소득 금액이 있으면 사업소득을 통해서 소득이 창출이 됐어요. 사업소득이. 그러면 사업소득에서 일정한 경비가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으시고 남은 금액이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득과 소득 금액을 조금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구분해야 될 게 분리과세하고요. 네, 분류과세가 있습니다. 좀 헷갈리죠? 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는 데 있어서 분리과세, 분류과세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분리과세는요, 원천징수를 한다는 것이 원천징수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원천징수 당했다, 그렇죠? 네, 우리 월급 받으면 원천징수 일부를 공제하고 우리가 통장에 돈이 입금되지 않습니까? 네, 원천징수를 분리과세라고 하고요. 분류과세는요, 여러분들 양도세 잘 아시죠? 양도소득세, 양도세하고요. 퇴직할 당시 퇴직소득이 있어요. 퇴직소득. 이 두 가지 항목은 이 항목에서 제외해서 따로 분류해서 종합소득 따로 분류해서 각각 과세한다는 겁니다. 각각 과세. 그렇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항목이 따로 있고 우리 양도세 항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분류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리과세, 분류과세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의 시력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이 되고
어떤 과세 대상인지, 과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 거주자, 비거주자. 예, 일단은 개념을 살펴보시면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한 자를 예, 거주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비거주자는 거주자 이외의 자는 전부 비거주자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근데 아까 예외 조항이 있었죠? 예외 조항. 네, 임원, 직원, 공무원은 예, 예외다. 네, 그거 한 가지 이해해 주시고요. 과세 대상 소득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세 대상 소득은요. 거주자는 내외 국내나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국내 소득만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천징수한다고 그랬죠. 원천징수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분리해서 과세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한다는 거고, 과세 방법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과세를 하는지. 거주자는요,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합니다. 종합과세.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종합과세한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분리과세하고요.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분리과세합니다. 분리과세.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종합과세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실익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소득공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이제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시면은요, 종합소득세 항목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5개가 이렇게 있어요. 쭉 5개가. 이게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소득 금액이 일단 나왔습니다. 소득 금액이 나오면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겠죠. 그렇죠?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도 이제 7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데요. 해당 세율이 있겠죠. 과세 표준에 맞는 세율이 이제 책정이 됩니다. 그렇죠? 네, 세율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납부할 세액이 나오겠죠.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데요. 네. 과세 표준에서 이제 표준에서 이제 공제하는 게 이제 소득 공제고요. 여기에서 공제를 받는 거죠. 네. 납부할 세액에서 받는 거를 우리가 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세액 공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소득 공제는 과세 표준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이제 소득 공제를 받는 건데요. 소득 공제는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소득 공제를 항목에 의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비거주자는 기본 공제는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거주자 같은 경우는 본인,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 자매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비거주자는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본인만 공제가 기본 공제만 가능하고요. 그 이외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득 공제 같은 경우 거주자는 특별 공제까지 모든 소득 공제를 받으니까 특별 공제까지 받지만 비거주자는요 특별 공제도 제외됩니다. 비거주자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익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실익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실익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기업에 다니시는 분이시죠? 기업에 다니시는 분인데 과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그렇죠?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이분이 이제 갑이 이제 국내에 본사를 둔 A 기업이에요. A 기업에 다니는데 기업을 다니다가 이제 미국 지사로 이제 파견됐죠. 이제 직원으로서 이제 파견되고 갑은 이제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미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3년이 지났습니다. 근무한 지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다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183일 이상 해외 국외에서 거주 또는 이제 거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갑은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임대 소득은 이제 사업 소득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갑이 서울 종로에 모텔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직영을 못하니까 그렇죠? 직영을 못하니까 와이프도 같이 이제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임대를 준 거예요. 보증금 한 5억에 월세 1,500 해서 이제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5억에 1,500에 이제 모텔을 종로에 이제 모텔을 큐모텔라고 할까요? 큐모텔을 이렇게 이제 임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근로소득이 발생되겠죠.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근로소득이 발생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이제 과세 대상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은 한국의 과세 당국에 과세관청에 소득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한국에서는 이제 임대소득이 발생되고, 미국에서는 근로소득이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5월달 종합소득세를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고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이제 한국에 있는 임대소득만 종합소득세만 신고하시면 되죠. 그렇죠? 비거주자니까 원칙적으로는. 근데 예외적으로 이 사람은 임원이나 직원 또는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주자로 보는 겁니다. 거주자에 입각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거주자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을 신고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거주자인데 이 갑은 어떻게 신고해야 되느냐? 갑은 한국의 과세관청에 첫 번째로 사업소득도 신고하셔야 되고요. 임대소득이 발생되니까 두 번째로 이제 근로소득도 같이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근로소득도 한국과세관청에 둘 다 모두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둘 다 이제 신고하시고 나면은 한국과
한국과 미국은 조세 협약이 체결되어 있거든요. 조세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을 이제 납부한 부분은 미국에서 외국 납세 세액 공제를 적용받아 공제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갑은 한국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과 미국에서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한국에서 합산 신고 시 외국 납세 세액 공제를 적용받아 공제됩니다. 그렇죠? 신고는 일단은 한국에 두 항목 다 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세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액, 네, 종합소득세, 세액이 나오면 여기에서 한국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뭐를 공제해주냐? 미국에서 납부한 근로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외국 납세 세액 공제를 하고 나서, 예,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만약에 근로소득을 미국에다가 납부했다고 해가지고 한국에다가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추징당합니다.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실익이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난다. 네,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혹시 한국과 해외에 같이 사업을 투자하고 계시는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내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분명히 구분을 하셔가지고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태왕제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